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통일 이후 한반도 지도의 변화. 2. 한국과 대결 시 중국의 손실. 3. 한국의 황금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만약 북한과 남한이 통일하여 하나의 국가가 된다면 한반도 지도는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먼저 북과 남 간의 현재 경계는 없어지고 대신 새로운 정치와 사회체제를 갖춘 제3위 국가가 등장할 것입니다. 이로써 수십 년간의 분단을 뒤로하고 통일된 나라가 탄생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통일은 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자원과 다양성을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 발전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지도는 더 이상 북과 남 사이의 갈등을 반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통일된 국가의 문화, 역사 및 언어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북한과 남한 사이의 굳은 결속과 통일 의지를 나타낼 것입니다. 통일 이후의 한반도의 지도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5가지의 시나리오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남북 관계로 인해 통일을 생각하기가 어려운 요즘이다. 하지만 우리 한반도의 역사는 대부분 상당 기간 분열되지 않고 한반도를 온전히 통치하던 시절로서 오랜 기간의 평화를 누렸다. 통일신라 1000년이 그러했고 고려시대 500년이 그러하였으며 조선시대 600년이 그러했다. 그렇다면 남북한이 통일된 이후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은 어떻게 변화할까?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통해 살펴본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주도의 남북통일이다. 북한 정권이 급격하게 붕괴될 경우이다. 중국이 현재처럼 경제난으로 인해서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 없을 경우 남한과 미국이 연합하여 북한을 급속하게 점거할 수 있다. 주변 열강들 중에 일본은 미국의 허락 없이 군사 옵션을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 피를 흘려서까지 대한민국의 통일을 막았다.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중국의 손해가 어느 정도 클 수 있다. 중국의 경제가 매우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오바마 정권 당시 미국 정부와 북한의 분할점령 시나리오를 제안해서 제2위 가츠라테프트 조약을 맺으려 했다가 우리 언론에 노출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이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될 경우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압록강과 두만강을 차단하고 북한군을 무장해제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가능하다. 그렇게 될 경우 모든 행정기관과 인프라 건설을 대한민국이 진행해야 하고 당장 2천만 북한 주민들에게 배급을 시행해야 해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 이웃에 부유한 나라로부터 북한 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시장 경제 민주국가로서 온전한 통일을 할 수 있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두 번째는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많은 분야에 북한의 스파이가 진입했다는 설이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한 주도의 통일이 가능하다. 북한이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할 경우 베트남식으로 공산 통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 북한의 경제력은 대한민국을 흡수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어렵다. 때문에 일각의 분석처럼 북한 주도 위 한반도 통일은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자유베트남이 붕괴된 역사를 생각해보면 경계하고 염려해야 할 시나리오임은 분명해 보인다. 세 번째는 연방제 통일 방식이다. 대한민국과 북한 두 개의 정부가 공존하고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게 되는 시기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대한민국과 자유진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완벽하게 다른 두 체제가 어떻게 공존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대신 북한이 완벽한 자유시장 경제 언론과 출판 종교의 자유가 허가되는 국가로 된다면 가능한 이야기이다. 이러한 방식은 중국의 경제개방 방식이었는데 중국은 점진적으로 종교 출판 민주화를 이룩하려 하였으나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이후로 더욱 공포정치가 심화되는 추세이고 중국을 동해 실패했다는 경험을 이미 서방사회는 겪었다. 때문에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와 민주화 계획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방제 통일 방식도 다소 리스크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한 북한이 대한민국의 경제력보다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다소 우려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 늘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때문에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와 신뢰할 수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연방제 통일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방안이어서 국민들 스스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를 해보고 정책적 여론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평양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한민국이 접수하는 방안이다. 네 번째 방식은 평양이 마치 바티칸 시국 산마리노 리히텐슈타인과 같은 나라로 남게 될 경우이다. 북한 김정은이 지금의 공산체제를 포기하고 대한민국과 미국에게 북한 지역을 넘기게 될 경우이다. 조건은 평양시를 김정은 지도체 제로 통치할 수 있도록 외교적 딜이 성사될 경우이다. 북한은 사실 평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 미국과 북한 대한민국 3자가 평양을 남겨주는 조건으로 빅딜이 성사된다면 북한 김정은 왕조는 평양에 국한되어 통치를 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대한민국 미국과 경제적 딜을 성사했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의 평양 통치는 경제난이 없이 수월하게 통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케이스로는 바티칸, 산마리노, 모나코 등이 있다. 이렇게 작은 왕조 국가들 중에 일부는 면세 혜택을 준다거나 카지노를 운영하는 등으로 작은 나라를 운영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북한 지역 전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되어 막대한 개발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는 통일 이후 연변자치주 및 간도 흡수 방안이다. 남북 통일 이후에 연변자치주와 간도 지역을 흡수하게 되는 경우이다. 대한민국은 통일준비정부라는 조직이 주축이 돼서 간도 땅을 빼앗긴 지 100년이 되는 2009년도에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협약 무효 및 반환 소송을 제출하면서 간도 지역을 국제적 분쟁 지역임을 선포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나 언론에서는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생각해서 전혀 이에 대한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하지만 통일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생기고 통일준비정부 조직이 공식 정부 조직으로 인정받게 되어 소송이 주체가 될 경우 간도협약이 국제적 분쟁 지역으로 선포돼서 되찾아 올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다. 미국과 서방 진영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지속될 경우에는 마치 과거의 구소련처럼 여러 지역이 분할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간도 지역을 통일된 대한민국이 흡수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고려시대 이후 우리 민족은 한반도를 넘어선 아주 큰 영토 면적을 갖게 될 수 있어 국제적인 강대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지금까지 5가지 통일 이후의 한반도 지도를 모두 살펴봤다. 이 모든 경우 대한민국의 강력한 국방력과 외교력 그리고 경제력이 담보되지 않고는 외세에 의해 술이 그어지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중국과 일본 등 이웃 열강국들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지혜로운 외교력이 뒷받침되어야 우리가 스스로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디 위정자들의 옳은 판단과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바른 대한민국에 최근 한국인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보복을 가한 중국을 향해 한국의 삼성이 대신 시원한 복수를 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의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에 중국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요. 중국 고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격에 중국이 받고 있는 타격이 너무 커 한국인 비자 중단을 곧 철회하고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도대체 삼성이 중국을 향해 한 시원한 복수는 무엇인지, 얼마나 강력하길래 하루아침에 이렇게 중국의 태도를 180도 바꿔놓을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통지문을 통해 한국의 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했고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거듭 상응한 조치를 경고해온 중국 외교부는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에 대해 대등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9일 일부 국가는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을 겨냥한 차별적 입국 제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관련 조치가 나오기에 앞서 일부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노란 표식을 달게 해 차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총리가 나와 중국인 관광객을 맞이한 태국과 비교된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태국 부총리는 방콕 국제공항에 나와 중국인 관광객들을 직접 일일이 맞이했습니다. 9일 현지 시간 CTV와 NHK, 태국 현지 보도 등에 따르면 강력한 제로 코로나 방역 고삐를 푼 중국인들의 해외여행길이 열린 가운데 태국 당국은 부총리까지 직접 공항에 나서서 3년 만에 태국 땅을 밟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200명이나 되는 관료들을 대동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두 환영했습니다. 아누틴 부총리와 200여 명의 관계자들은 이날 중국 남동부 샤먼발 샤먼항공 MF833편 탑승객 269명이 태국 방콕의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입국하는 시간에 맞춰 행사를 열고 승객들의 화환과 작은 선물 등을 주며 입국을 환영했습니다. 공항 곳곳엔 중국과 태국은 한 가족, 태국은 언제나 우리 중국 가족을 따뜻하게 환영한다라는 현수막 등이 걸려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날 태국을 찾은 20세 중국인 여성은 인생 첫 해외여행인데 태국은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북동부 텐진에서 온 사이먼 주도 태국 사람들의 환대가 느껴진다. 선물을 받아 매우 행복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태국이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들을 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태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밀려드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의한 관광자원 훼손이 도를 넘자 태국 당국이 중국 측에 유객 중국인 관광객의 막무가내식 행동을 자제시켜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현지 일간 더 네이션이 보도했습니다. 태국 관광청 은 최근 중국 국가여유국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행태로 인해 산호초를 비롯한 바다 환경 훼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디 송클라 사툰주 담당 국장인 판노 워라민느는 국립공원과 사원, 바다와 산호초 군락을 찾는 유커들이 태국 법률과 규정을 지키도록 요청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중국 국가여유국과 중국 여행사들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판누 국장은 이어 주요 국립공원이나 관광지에서 훼손될 수 있는 자연자원과 유물 등을 만지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국립공원 관리자와 주정부 관리들에게도 중국 관광객에 의한 관광지 훼손 주의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국의 돈무앙 국제공항 화장실에서는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알몸을 드러낸 채 태연히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태국 당국은 이 사진을 편집해 공중질서 교육용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태국의 한 사원은 신축 화장실에 중국인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와동쿤 사원 관리인 세상에 화장실을 열었더니 사방에 온통 오물범벅이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 봐요. 전했습니다. 세면대에서 발을 씻는 중국인들 때문에 중국어 경고푯말을 만들어 붙이겠다는 휴양지도 생겼습니다. 태국에 잇따른 중국 관광객 때리기에 중국인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중국 망신 주기라는 겁니다. 중국 방송 앵커는 그쪽, 태국도 반성해야 합니다. 시설이나 안내 표지가 제대로 갖춰졌다면 중국 관광객들이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어이가 없죠. 중국은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도 중단했습니다. 일본 도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10일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소수의 국가는 과학적 사실이나 자국의 감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에 차별적인 입국 제한을 가하고 있다 라며 우리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대등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반 비자는 외교와 공무, 예우 목적의 방문을 제외한 비자를 뜻합니다.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한국보다도 더 광범위한 대응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현재 머물고 있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왕래를 막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중국이 코로나19 대책과는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중국 측의 외교 경로로 항의하고 조치 철폐를 요구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여행업체 관계자는 10일부터 인도적 목적 이외에 중국 비자 신청은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태에 중국을 싫어하는 한국인의 비율은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8명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미국 기관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입니다. 29일 현지 시각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는 2월부터 이달 초까지 한국, 미국, 일본 등 19개국 국민 24,525명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 80%, 미국인 82%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반중 여론이 87%로 19개국 중 가장 높았고 오스트레일리아와 스웨덴이 각각 86%, 83%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해냈습니다. 마치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반격이라도 가하듯 중국을 한방에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삼성은 중국에 있는 삼성의 선전통신장비 공장, 텐진 스마트폰 공장,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뿐만 아니리을, 수저우 PC 공장, 그리고 최근에는 우시와 장춘에 있던 중국 배터리팩 공장 2곳을 철수시키더니 저장송 닝보시에 있던 현지법인까지 폐쇄해버렸습니다. 너무나 한순간에 내린 파격적인 결단이라 중국은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삼성을 시작으로 한국 대기업들이 중국 반격에 총출동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 있던 에뛰드하우스 600개 오프라인 매장을 전부 철수시켜버렸고 현대차도 베이징 1공장을 매각해버리는가 하면 LG전자는 중국 텐진, 쿤산, 선양 3곳의 사업장을 철수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중국에 이렇게까지 열받으며 강력히 반격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한국을 가장 만만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한국, 일본, 인도 등 12개가 넘는 국가가 중국에서 오는 승객들에게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불필요한 중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한국을 첫 타깃으로 삼아 가장 먼저 보복을 시행했습니다. 중국 학계는 이를 두고 한국은 중국의 대항 수단이 제한된 쉬운 타깃이기 때문이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시에농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10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의 이웃국가로 경제적으로 중국의 상당 부분 기대고 있기 때문에 쉬운 타깃으로 여겨졌을 것이라며 중국의 인내심은 상대 국가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미국이 아주 심하게 중국을 홀대할 때 보복한다면 한국은 아주 조금만 거슬러도 곧바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알프레드 우 싱가폴 국립대의 리콴 유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중국의 자국 내 선전을 위한 본보기로 낙점됐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우 교수는 중국은 지금 인민들에게 매우 터프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은 전형적인 중국의 외교적 행동인데 앞으로 다른 나라에도 추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AI의 질문을 입력하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명확한 답변을 주는 챗 GPT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의 등장과 스마트폰의 등장에 비견될 정도로 인류의 생활을 바꿔줄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출시해 대중에 공개된 챗 GPT는 출시한 지 한 달 만에 7천만 명의 사용자를 넘겼고 출시한 지 2달이 지난 지금 1억 5천만 명가량의 월간 이용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챗 GPT 이전에 가장 빨랐던 월간 이용자 1위 기록은 9개월으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이 차지했었지만 윈도우와 엑셀 파워포인트 등으로 잘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해 개발된 챗 GPT가 출시한 지 2달도 안 되어 1억 명 사용자를 돌파한 것은 21세기 첨단 산업과 인류의 생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챗 GPT 인공지능으로 미국 의사 면허 시험과 변호사 시험 그리고 회계사 시험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과제마저 챗 GPT가 대신해주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챗 GPT는 기존 검색 엔진 시장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구축한 구글이 챗 GPT 혁신에 밀려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수년간 공부하고 연구해야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챗 GPT는 불과 몇 초, 몇 분 만에 학습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미래 일자리가 위협받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노태문 사장 또한 챗 GPT와 같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인공지능이 전에 없던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삼성 역시 AI 개발을 전담하는 연구센터가 있고 챗 GPT와 같은 AI 시스템이 삼성과 스마트폰 유저가 더욱 발전하는데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대만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위 챗 GPT가 시장을 점령하자 중국에서도 짝퉁 챗 GPT가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만든 서비스의 경우 정품 챗 GPT보다 기술력과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엇보다 높은 가격의 이용료를 내게 유도하고 있어 중국 네티즌들도 이를 비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미국의 챗 GPT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자신들도 만들겠다며 중국판 챗 GPT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대만 역시 중국에 밀릴 수 없다며 자체적인 챗 GPT 개발을 예고하고 있어 글로벌 AI 챗봇 서비스 시장이 급속도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발등에 물동이 떨어진 곳은 중국의 업체도 대만의 업체도 아닌 미국의 구글입니다. 독점적인 검색 엔진의 점유율을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넘겨줄 위기에 놓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구글 역시 자체적으로 개발하던 AI 서비스를 챗 GPT처럼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공지능 챗봇 시스템을 아무나 뚝딱 만들어낼 수 없으며 천문학적인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챗 GPT 열풍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챗 GPT가 빠른 속도로 연산하여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선 미국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전문으로 만드는 엔비디아의 A100 그래픽 칩셋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서버에 이런 A100 그래픽 칩셋 수백만 개가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빠른 속도로 연산을 하고 결과값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100 그래픽 칩셋엔 SK 하이닉스의 3세대 HBM D램이 적용되어 있경 사실상 국산 메모리 반도체가 인공지능 AI 개발의 핵심 필수 소재가 된 것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개발한 HBM은 고대역 대량의 메모리를 지연시간 없이 순식간에 보낼 수 있는 반도체로 인공지능 개발과 같이 정보 처리량이 많은 시스템에 필수적으로 탑재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A100 그래픽 칩셋보다 최신 버전인 H100 제품에도 SK 하이닉스의 4세대 HBM D램이 탑재되었고 엔비디아는 오픈AI 챗 GPT에게 H100 그래픽 칩셋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함께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70%를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 역시 인공지능 서버용 D램을 개발 완료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HBM과 유사한 지능형 메모리 D램을 개발하면서 엔비디아와 같은 그래픽 처리 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인 AMD에게 인공지능 서버용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삼성과 SK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수익을 내던 분야는 PC와 스마트폰에 주로 탑재되던 모바일 D램이었지만 최근에 고성능 인공지능 D램으로 시장이 지각 변동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챗 GPT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뿐만 아니라 후발주자인 구글과 중국 그리고 대만의 첨단 기업들도 삼성과 SK 하이닉스에게 인공지능 D램을 주문하겠다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몰리다 보니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HBM D램의 경우 일반적인 공정에 비해 훨씬 복잡한 생산 과정을 거치기에 모바일 D램보다 3배가량 비싼 단가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챗 GPT로 인한 수요가 몰리면서 기존 공급량으로 수요를 맞추기 어렵게 되어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급사에겐 모바일 D램의 공급 가격의 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HBM이 납품되고 있을 정도로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AI용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은 대한민국이 꽉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내 파운드리 기업인 DB 하이텍이 영업이익률 46%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DB 하이텍의 2022년 매출은 1조 6천억이며 이 중에서 영업이익이 7,700억 원가량으로 대략 매출의 절반 정도가 영업이익인 셈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이 1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매출의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남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치인데요.
DB 하이텍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수요가 적고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전력 반도체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DB 하이텍의 주요한 매출은 전력 반도체에서 나오며 스마트폰과 노트북 그리고 전기차까지 배터리로 구동되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전원과 전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력 반도체입니다. 사실상 경쟁력 있는 전력 반도체 생산업체는 한국의 DB 하이텍밖에 없는 상황이라 매출의 절반가량을 마진으로 남기는 걸 두고도 어쩔 수 없이 DB 하이텍의 전력 반도체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전자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력 반도체 시장 역시 커져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DB 하이텍의 미래도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챗 GPT가 뜨거운 감자로 올라서며 삼성과 TSMC 등 파운드리 업체에게도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에 사용되는 5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이 적용된 반도체들은 삼성과 TSMC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하기에 팹리스 업체들은 삼성과 TSMC에게 주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GPU와 고성능 D램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팹리스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주문을 넣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장 점유율 때문입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가 시장에 나오며 전례 없는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해 나가자 기존의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업체들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온라인 검색 시장을 챗 GPT에게 내어줄 것이란 위기감 때문입니다. 특히 한번 빼앗긴 점유율을 다시 되돌리려면 몇 배의 노력과 자본이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며 이미 시장을 선점한 챗 GPT마저 설비와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반도체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이유로 빅테크 업체들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다간 온라인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픽 처리장치 제조사들은 삼성과 TSMC 등 파운드리 업체에게 다른 칩셋보다 우선적으로 GPU를 생산해달라 요청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고성능 반도체 매출이 늘어 중국과 대만의 업체들도 일제히 한국의 인공지능용 반도체를 구매하길 원하고 있어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출 금지를 당해 미국의 그래픽 처리장치 제조업체가 생산한 반도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중국 당국이 자체적인 챗 GPT를 새로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아 오히려 한국에겐 반도체 매출이 늘어나게 될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현재도 중국은 미국의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대부분의 검색 엔진과 SNS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머지않아 챗 GPT마저 중국에서 사용이 막힐 것이란 전망이며 자연스럽게 자체적인 서버를 구축하여 자신들만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서버를 구축하려면 역시나 반도체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반도체 한파로 위기를 맞이하던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운 인공지능 AI 서비스 덕분에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